네, 각각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청년 매입임대는 19세에서 39세 사이의 청년, 신혼부부 매입임대는 혼인기간 7년 이내의 신혼부부나 예비부부 또는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희망하는 전셋집을 구해오면 보증금을 지원해주는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도 대상은 이와 같습니다. 소득 요건도 갖춰야 하는데요. 월평균 소득이 지난해 도시근로자의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 이하로 무주택자에 한합니다. 모집 기간이 각각 달라서 잘 확인하셔야 하는데요.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19일까지 진행되고 청년 매입임대는 오는 20일부터 26일까지, 신혼부부 전세임대는 수시 모집 제도가 도입돼서 12월 31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한부모 가족,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인 경우를 대상으로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공공원룸주택. SH공사는 올해 총 800가구를 공급할 계획으로 절반인 400가구에 대한 1차 매입에 나섭니다. 서울 소재 주거 전용 면적 26에서 40제곱미터 미만 규모의 원룸을 대상으로 하며 신청은 서울주택도시공사를 방문해 신청서를 내면 됩니다. KTV 박찬영입니다. 지난달 은행 가계대출 증가 규모가 2년 만에 최소치를 기록했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9년 1월 중 금융시장 동향을 보면 지난달 말 은행 가계대출은 828조 7천억 원으로 한 달 전보다 1조 1천억 원 늘었습니다. 지난달 증가액은 2017년 1월 1천억 원 증가 이후 가장 작았는데요. 주택 매매 둔화와 설 상여금 효과 영향으로 한은은 분석했습니다. KTV 기자들이 이슈와 정책을 쉽고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SN뉴스 김용민 기자가 준비했습니다. 이상적인 자녀의 수 몇 명일까요? 하나, 둘, 셋? 상황에 따라 생각이 다르겠죠. 육아에 지친 부모들이라면 적을수록 좋다고 하겠지만 백수를 누리며 손자, 손녀들과 함께하는 어르신이라면 다다익선 많은 게 좋다고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최근 보건사회연구원이 보고서를 발표했는데요. 결혼한 여성 12,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이상적인 자녀의 수는 2명이다라는 결과가 나온 겁니다. 이처럼 이상적인 자녀의 수는 2명이라고 하면서도 자녀가 꼭 있어야 한다라고 응답한 기혼 여성은 49.9%,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미혼 남녀 역시 자녀가 없어도 된다라는 질문에 여성 48%, 남성 28.9%가 그렇다라고 답한 겁니다. 미혼 여성조차 2명 중 1명은 출산과 양육에 회의적이라는 건데요. 있으려면 자녀 2명이 이상적이긴 하지만 자녀가 꼭 있어야 하는 건 아니다. 이렇게 해석됩니다. 정부가 많은 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바로 선택의 문제라는 거죠. 계속 일을 할 수 있도록 아이를 낳아도 되도록 지원하는 것도 좋지만 헬조선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사교육 부담이나 끊임없는 경쟁 같은 이런 사회 환경을 바꾸려는 노력, 무엇보다 중요하겠죠. 브릉. 8, 90년대 무선 자동차가 아이들에게 인기였다면 요즘엔 윙 드론이 됐습니다. 가정에서는 놀이기구로 쓰이지만 정부에서는 군사용, 산업용으로 활용되고 있는데요. 지난해 12월 영국 배트윅 공항에서는 난데없이 출원한 드론 탓에 비행기 이착륙이 사흘 동안 취소된 적도 있었지만 전자상거래 업체 아마존은 미국에서 드론을 활용한 택배 서비스 상용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드론이 세상을 바꾸고 있는데 작지만 강한 드론, 그런데 단점이 있습니다. 바로 비행 시간이죠. 지금까지는 리튬이온 배터리 드론으로 한 번 충전에 고작 20-30분 날 수 있었던 게 전부였는데요. 하지만 이 드론이 수소를 만나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4kg에 불과한 수소 탱크와 수소 연료 전지가 장착된 이 드론은 한 번 충전으로 무려 2시간가량 날 수 있는데요. 이 기술이 지난달 부산 백스코에서 열린 2019 드론쇼 코리아에서 공개됐습니다. 에너지원으로서 수소가 서서히 그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드론과 수소의 만남, 마치 찰떡과 아이스크림의 만남처럼 히트 상품이 될 것 같은 예감. 저만 그런가요? 올해 달력에서 회사를 가지 않고 놀 수 있는 빨간 날은 며칠이나 될까요? 다들 아시다시피 법정 공휴일은 66일이지만 사실 놀 수 있는 빨간 날은 117일입니다. 법정 공휴일의 의미 때문에 이런 차이가 발생하는데요. 법정 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해 공휴일이 된 날입니다. 모든 일요일과 설, 추석 연휴, 어린이날, 크리스마스 등이죠. 그럼 토요일은
법정 공휴일이 아닌 그냥 휴일입니다. 우리나라에 주 5일 근로제가 도입되면서 토요일에도 쉬게 되는 거죠. 결국 주 5일 근로자라면 117일 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휴가를 가야겠죠. 정부가 휴가가라고 돈을 줍니다. 본인이 20만 원만 부담하면 기업과 정부가 각각 10만 원씩 20만 원을 지원해 주는 건데요. 다음 달 8일까지 신청자를 받고 선착순 8만 명이라 늦으면 못 받습니다. 작년에 2만 명만 모집했는데 10만 명이 넘게 신청해서 올해 크게 늘린 거죠. 최근 취재를 위해 기사를 검색하다 보니 26년 전 재미있는 기사가 있더라고요. 공휴일을 포함한 휴일이 경쟁국에 비해서 지나치게 많아 생산과 수출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내용인데 한마디로 너무 많이 놀아서 문제라는 겁니다. 당시 정부 관계자가 이런 말을 덧붙였는데요. 휴무일이 많은 것도 문제지만 휴무일 전후로 근무 기간이 해이해져 품질 불량률이 높은 것도 문제다. 글쎄요, 워라밸 사회에서 참 공감이 가지 않는 내용이에요. 세상이 많이 변했습니다. 지금까지 SN 뉴스였습니다. 뉴스의 빈틈을 채워드리는 시간 뉴스링크 시작합니다. 매일 아침 미세먼지 농도 확인하는 분들 많이 계시죠? 오늘도 미세먼지가 나쁨이었는데요. 이 미세먼지 문제 정말 심각하죠. 이제는 이 특별법까지 시행되는데요. 그렇다면 일반법과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핵심은 적용 범위입니다. 이 특별법은 특정 사람이나 사항 등 대상을 한정해서 적용되죠.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민법과 형법은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일반법이죠. 하지만 소년법은 특정 연령에만 적용되는 특별법입니다. 미세먼지 특별법도 마찬가지입니다. 미세먼지 저감과 관리가 대상이고요. 미세먼지 대책의 법적 근거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크레파스로 그리고 바보야라고 쓴 자화상. 이후 바보는 김수환 추기경의 별명이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서로 사랑하세요. 내일이면 김수환 추기경이 이 말을 남기고 선종한 지 꼭 10년이 됩니다. 47의 최연소 추기경이 됐지만 평생 약자의 편에 섰던 김수환 추기경. 시대의 구리에 마주하며 목소리를 낸 모두의 어른이기도 했죠. 10년 전 겨울 명동 성당에는 4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의 발걸음이 이어졌습니다. 이 잊지 못할 풍경은 명동의 기적이라고 불렸습니다. 평생을 낮은 자세로 나눔을 실천한 고인. 그의 빈자리는 더 큰 그리움으로 남았습니다. 이번 주말부터 서울 택시 요금이 올라갑니다. 이 택시란 이름도 요금 계산기 택시미터에서 유래됐다고 합니다. 택시의 원형은 19세기 프랑스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름은 카브리올레, 덮개가 달린 이륜마차였습니다. 택시의 본뒷말인 택시캡도 택시미터를 단 카브리올레를 의미합니다. 국내에선 1919년 최초로 택시회사가 설립됐고요. 7년 뒤에는 미터기도 등장했습니다. 시내 한 바퀴에 3원, 1시간 대절은 6원. 당시에 쌀 한 가마니 가격이 6원 정도였다고 하니까요. 서민들은 엄두도 못 냈다고 합니다. 요금이 오르면 서비스도 당연히 개선돼야겠죠. 최근 여성 전용, 또 자동 배차 등 다양한 택시가 등장하고 있는데요. 이 진화하는 택시가 시민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뉴스링크였습니다. 인기리에 방영되고 있는 골목식당이라는 TV 프로그램이 있죠. 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동네의 골목식당을 방문해서 경쟁력을 키우도록 교육도 훈련시키고 또 노하우를 발굴시켜서 소비자들에게 사랑받는 식당으로 거듭나게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과연 이런 일을 국가가 좀 더 체계적이고 공공성에 입각해서 할 수는 없을까요? 600만 자영업자 시대. 자신에게 고용된 사람들. 최근 10년 동안 99만 명이 창업하고 81만 명이 폐업하는 다산다영 구조인 한국의 자영업. 퇴직자들과 젊은 청년들 그리고 해직당한 사람들이
모아놓은 쌈짓돈과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돈 들고서 달려드는 업종인 자영업. 그러나 성공 확률은 한 자리 숫자입니다. 자영업자들과 소상공인들은 실업보험 또 실업수당 대상자들도 아닙니다. 경기 불안과 대기업의 횡포 그리고 경쟁력의 상실 등으로 실패하게 되면 이들은 바로 무직자가 됩니다. 사회의 불안정의 원인, 사회적 양극화의 요인으로 자리 잡은 지 이미 오래됐습니다. 이들은 사회적 약자입니다. 그러나 이들을 위한 보호장치는 전무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유독 자영업자들의 비율이 매우 높습니다. OECD국 중에서 네 번째입니다. 도소매업은 21.75%이고요. 음식 및 숙박업은 11.89%에 달합니다. 서민 경제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과잉 경쟁 상태로 이들이 시장에서 열패자가 되면요, 아무런 대책이 없습니다. 핀란드의 경우를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핀란드의 소상공인들은 전체 부가가치의 21.2%를 만들어냅니다. 국민 경제에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국가가 중장기적인 계획을 갖고서 소상공인 지원 대책을 강구해 왔기 때문입니다. 핀란드의 소상공인 정책은 창업과 기술 혁신 그리고 국제화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일시적인 미봉책이 아니라 자영업 소상공업이 자체 경쟁력과 혁신성을 갖도록 그래서 시장에서 주요한 기능을 하도록 도와주는 데 방향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최근 일자리 안정자금, 또 지원, 카드 수수료 인하 등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종합적인 대책이 나왔죠. 그러나 이들이 시장에서 경쟁력을 얻지 못하게 되면 사회적인 불안정 집단으로